그날 오후 2시 천안역 뒷골목 10평짜리 일식당 주방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좁은 냉장고 앞에서 광어를 꺼내려던 순간 새로 들어온 29살 알바생이 뒤에서 된장통을 건네주려다 제 허리에 무언가 압도적인 것이 닿았어요. 53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크기였죠. 그 충격적인 발견이 어떻게 29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24살 어린 남자와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올해 53인 서윤아입니다. 천안역 뒷골목 낡은 2층 상가 건물 1층에서 유미 초밥이라는 작은 일식당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간판 글자는 발에서 햇빛 아래서나 겨우 보이고 테이블은 6개뿐이고 주방은 2사람이 서면 몸이 부딪힐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래도 천안역 직장인들과 근처 아파트 주민들 덕분에 근근히 버티고 있죠. 남편 재혁 씨는 올해 55입니다. 원래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다가 7년 전쯤 독립해서 사무실을 차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일이 뚝 끊기면서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그 뒤로 집에만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몸을 묻고 경제 뉴스를 틀어놓긴 하지만 화면을 보는 건지 천장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점심 먹고 나면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저녁엔 드라마 소리만 울리는 거실에서 입을 벌린 채 숨을 몰아쉽니다.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노량진까지 가서 생선을 사오는 동안 남편은 이불 속에 파묻혀 있어요. 7시에 식당 와서 밥솥 뚜껑 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칼을 가는 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오전 11시에 문 열면 점심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주문 받고 도마 위에서 칼날이 생선살을 가르고 밥을 뜨고 국물이 끓어오르고 접시를 나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고 정신없이 이 시까지 뛰어다니다 보면 무릎뼈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고 허리는 기역자로 굳어버립니다. 오후엔 잠깐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저녁 장사 준비를 합니다. 5시부터 또 손님들이 들어오고 밤 9시 문 닫으면 설거지에 정리까지 끝내면 11시예요. 집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다리 근육이 실처럼 풀어져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 불은 꺼져 있고 남편은 침실에서 벌써 잠들어 있어요. 싱크대엔 라면, 국물이 마른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고 화장실 바닥엔 물기 먹은 수건이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설거지 다 하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자정이 넘어요. 남편은 등 돌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내쉽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손 한 번 안 잡은 게 몸을 섞은 건 더 오래됐어요. 3년? 아니, 어쩌면 5년쯤 됐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됐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처럼 지내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은 이미 거실에 나가 있고 밤에 들어오면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고 대화라고 해봤자 카드값 달라는 소리, 저녁 뭐 먹냐는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정말 한계였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20명씩 몰리면 주문 받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회 써는 손은 쉴 틈이 없고 국은 끓어 넘치고 계산은 밀리고 테이블엔 쓴 그릇들이 쌓여갑니다.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움직이다 보면 눈앞이 어지러지랬어요.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알바를 구하자고. 천안역 앞구인 게시판에 공고를 올렸어요. 천안역 일식당 주방 보조 구함.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시급 10,000원.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참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태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면접이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면접 날 식당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키가 한 185cm는 돼 보였고 어깨 폭이 문틀만큼 넓었어요. 검은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엔 힘줄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은 선하게 생겼는데 눈빛만은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의자에 앉을 때도 몸을 움츠리며 조심조심 앉더라고요. 건넨 이력서를 펼쳐봤습니다. 조리학원 수료, 단기 아르바이트 몇 개, 경력이 거의 백지나 다름없었어요. 왜 일식당에 지원했는지 물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조리학원에서 일식을 배웠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식당 일을 해본 적 있는지 물으니 고개를 저으며 처음이지만 열심히 배우겠다고 했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이 힘들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없다고 꼭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채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전 그저 일손 하나 구했다고만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태준 씨가 정확히 시간 맞춰왔어요. 깨끗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머리도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앞치마를 건네주며 생선 손질법부터 알려줬어요. 칼 쥐는 법, 비늘 벗기는 방향, 내장 제거하는 순서. 한 번만 보여줬는데 바로 따라 하더라고요. 서툴긴 했지만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밥 짓는 타이밍, 국간 맞추는 법, 설거지 순서까지 하나하나 알려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적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하더라고요. 주문 받고 접시 나르고 테이블 닦고 동작이 빠르진 않았지만 실수는 없었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괜찮았어요.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식사하시다 말고 주방 쪽을 보시며 새로 오신 분 참 성실해 보인다고 젊은 사람이 예의도 바르다고 하셨습니다. 태준 씨는 손님한테 항상 허리 숙여 인사했거든요. 반찬 더 달라는 말에도 바로 갖다 드린다며 웃으면서 챙겼고요. 점심 피크가 끝나고 오후 3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집니다.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운동을 하는지 물었더니 헬스를 좀 한다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솔직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태준 씨를 남자로 보기 시작한 게요. 땀 흘리며 생선 손질할 때 드러나는 팔뚝 근육, 쌀포대를 가볍게 들어 올릴 때 티셔츠 위로 드러나는 등 근육, 앞치마 뒤로 보이는 탄탄한 허리선.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29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집에 가면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냐고 묻지도 않았죠. 어느 날 제가 먼저 알바생을 뽑았다고 덕분에 좀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그래 잘 됐네 하더니 이번 달 카드값 5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부부인가? 난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옆에선 남편이 등 돌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광어가 있었는데 손이 닿지 않았어요. 태준 씨를 불렀습니다. 좁은 주방이라 둘이 서면 몸이 스칠 정도였죠. 태준 씨가 제 뒤로 바짝 붙어서 냉장고 안쪽으로 팔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허리 아래쪽에 무언가 단단하고 거대한 것이 닿았어요.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주머니에 뭘 넣고 있나 싶었어요. 국자 손잡이? 핸드폰? 그런데 천천히 깨닫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53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크기였어요. 입술이 바싹 말랐고 손끝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공간이 좁아서요. 태준 씨가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본인도 당황한 거였죠. 아, 괜찮아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접시를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 씨는 서둘러 홀로 나갔고 전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심호흡을 몇 번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계속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쉰셋 먹고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그냥 여자로서 깨어나는 느낌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날 이후로 사흘 정도는 서로 어색했던 것 같아요. 태준 씨도 저도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도 괜히 거리를 두게 되고 뭔가 건넬 때도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말을 걸 때도 한 박자씩 늦어졌고요. 이대로 가면 일하는 데 지장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제 손님들 반응이 좋았다고, 회 써는 솜씨가 많이 늘었다고 말을 건넸더니 태준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풀리는 게 느껴졌죠. 제가 잘 가르쳐줘서 그렇다며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주방에서 일할 때 서로의 움직임을 읽게 됐고 입을 열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도마 위에서 칼질하고 있으면 태준 씨는 그릇을 미리 꺼내놓고 태준 씨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전 행주를 건네줬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회식 나온 직장인들, 데이트 나온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테이블이 꽉 찼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문을 닫으려는데 술 취한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회덮밥 2개 달라고 하길래 죄송하지만 지금 주방 정리가 다 끝났다고 내일 다시 와달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에이, 뭐 어때 하나만 해달라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보다 못한 태준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내일 다시 방문해달라고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갑자기 태준 씨 앞치마를 잡아당겼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며 소리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순간 태준 씨가 그 손을 확 쳐냈는데 움직임이 정말 빠르고 강했습니다. 남자가 휘청거렸어요. 지금 손님께서 먼저 손을 대신 건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태준 씨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압도적이었어요. 남자들이 주춤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다며 욕을 몇 마디 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태준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감쌌어요. 고맙다고 태준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더니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태준 씨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숨이 아직 거칠었어요. 태준 씨, 네, 사장님. 회식 한번 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할까요? 태준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어요. 문은 닫고 조명은 반만 켜고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습니다. 안주로 회 몇 점 썰어서 올렸죠. 오늘 정말 고마웠다며 잔을 들었더니 태준 씨도 고생 많으셨다며 잔을 들었어요.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식당에 울렸습니다. 첫 잔은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었더니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조리학원 다녔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일식을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칼 쓰는 게 좋았다고 정확하게 자르고 모양 내는 게 성격에 맞았다고 했어요. 태준 씨 목소리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근데 취직은 왜 안 됐는지 물었더니 잔을 또 비우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말하기 정말 어려운 얘긴데요. 괜찮다고,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나이 먹도록 여자 경험이 없어요. 태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9인데 한 번도 없다고요. 깜짝 놀라서 태준 씨를 봤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성실한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이냐고, 왜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태준 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몸이 좀 특이해서요. 특이하다는 게 뭔지 물었습니다. 말하기 정말 부끄럽다며 태준 씨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제 그게 너무 커서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곧 깨달았죠. 아, 그 부분. 며칠 전 냉장고 앞에서 느꼈던 그 엄청난 크기.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남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게 문제가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적당히 크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라고. 여자를 만나도 막상 그 단계가 되면 다들 놀라고 겁먹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겁먹는다는 말에 되묻자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여자는 울면서 도망갔고 어떤 여자는 괴물 같다고 했다고요. 그 뒤로 포기했다고, 아예 연애를 안 하기로 했다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냐고 물었더니 부끄럽지만 29가지. 그렇다고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가 잔을 또 비웠어요. 제 손이 테이블 위 태준 씨 손으로 갔습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타고난 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다 떠났다고,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것 같다고 태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 씨 눈빛을 보니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단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혼자 살아야 한다니.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다고, 그런 사람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하며 태준 씨 눈이 촉촉해졌어요. 전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어요. 29년 동안 쌓아 올렸던 아내라는 이름, 사장이라는 역할, 53이라는 나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한 명의 여자만 남았습니다. 외롭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 태준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사장님. 저도 너무 외로워요. 사장님, 매일 외롭지만 저도 여전히 여자로 살고 싶어요. 우리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태준 씨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전 그 넓은 가슴에 안겼어요.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요. 태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상관없어요. 태준 씨만 괜찮다면요.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서로 확인하듯이. 그러다 점점 깊어졌죠. 태준 씨가 저를 안아 올려서 주방으로 갔어요. 조리대 위에 저를 앉히고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우린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29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어요. 태준 씨는 계속 괜찮으시냐고, 아프시냐고 물었고, 전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아프면서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텅 빈 공간이 가득 찬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여자라는 걸, 여자로서 느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죠. 끝나고 나서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니에요, 태준 씨.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저한테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태준 씨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사장님 같은 아름다운 분이 처음으로 저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간 건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소파에서 입 벌리고 자고 있었죠. 샤워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피부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응급처치야.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권리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들키면 어쩌지 않은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하게 바르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죠.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태준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재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라 부르며 인사하는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뭔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일찍 왔다고 대답했는데 제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일찍 왔다며 태준 씨도 약간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귓불이 붉어져 있었어요.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데 홀에서 설거지하는 태준 씨가 보였어요.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는 모습, 팔을 걷어 올릴 때 드러나는 근육,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쳐다보는 눈빛. 저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보다가 국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황급히 불을 줄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점심시간 피크가 끝나고 오후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회덮밥 2그릇을 테이블에 놓고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밑에서 태준 씨 발이 제 다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였죠. 웃음이 났어요. 손님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지금 아무도 없다며 장난스럽게 웃더라고요. 이런 태준 씨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첫날엔 그렇게 조심스럽고 긴장했었는데 지금은 눈빛에 장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문을 닫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로 갔어요. 조명을 끄고 문을 잠그고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방 조리대, 홀 구석 테이블, 때로는 창고 안. 매번 놀라웠어요. 태준 씨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은지, 아픈지 계속 물으며 제 반응을 살폈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제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리고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만족시켜줬어요. 완벽하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정리를 끝내고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사장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고 괜찮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괜찮다고 앞으로는 유나 씨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유나 씨라고 부르는 태준 씨 목소리에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29년 동안 남편은 여보라고 부르거나 야라고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태준 씨가 유나 씨라고 부르니까 제가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길에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유나 씨, 오늘 날씨 좋다는 인사와 함께 좋은 하루 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태준 씨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조심히 오라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시작하게 했어요. 시장을 볼 때도 같이 갔습니다. 태준 씨가 오늘 시장 가는지 물으며 도와주겠다고 했고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함께 가서 생선을 골랐습니다. 태준 씨가 이건 어떤지 저건 어떤지 물어보며 함께 고르고 무거운 스티로폼 박스를 들어줬어요. 옆에서 보면 부부 같았을 겁니다. 실제로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남편분이 참 잘 챙긴다며 금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니라고 손살에 쳤지만 속으론 기뻤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편 몰래 통화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 볼 때 방에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요. 오늘 고맙다고 말했더니 태준 씨도 고맙다고, 유나 씨 덕분에 매일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내일 보자고 했어요. 전화 끊고 나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미소 지었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정말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았고 식당 가는 길이 즐거웠고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난 여전히 여자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싶었죠. 단골 손님들도 알아챘습니다. 한 단골 아저씨가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얼굴에서 광이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태준 씨는 옆에서 빙긋 웃고 있었고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둘이 정리하고 있는데 태준 씨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나 씨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돌아서서 태준 씨를 봤더니 웃고 있더라고요.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도 자기도 그렇다고, 유나 씨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없었으면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요.
태준 씨는 아니라고, 유나 씨가 용기를 낸 거라고, 자기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태준 씨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요. 태준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인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태준 씨가 당연하다고, 자기는 어디 안 간다고 대답했어요. 조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전 이혼한 사람도 아니고 유부녀고 나이도 많은데 앞으로도 괜찮겠냐고요. 태준 씨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는 유나 씨랑 있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안 해도 되고 사실혼으로 살면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게 진짜 부부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태준 씨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도 자기야말로 그렇다고 29살까지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아니,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 식당 매출이 얼마인지 물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되물었더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고, 얼마나 버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 달이랑 비슷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태준 씨가 일 잘해줘서 매출이 늘었어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체국에서 뭔가 왔던데 보험 서류 같더라며 남편이 물어왔습니다. 보험이요? 전 보험 가입 안 했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남편이 아,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보네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3억짜리 보험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적 없다고 했더니 배우자분이 계약했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냐고 물으니 동의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서명한 적 없다고 했더니 그럼 보험 사기일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가자마자 태준 씨한테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남편이 제 명의로 고액보험을 들었다고, 제 서명을 위조해서 가입했다고 털어놨어요. 태준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라고, 혹시 남편분이 유나 씨를 어쩌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을 끝까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요. 조심하라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태준 씨가 당부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낯선 남자들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니 남편이 자기 사업 파트너라고 인사하라고 했어요. 한 남자가 비죽 웃으며 안녕하세요, 사모님하고 인사했는데 얼굴이 험상궂었습니다. 불안해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럼 그 계획대로 하는 거죠?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래, 보험금만 타면 다 해결돼라는 남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험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할게요. 식당 화재 사고로 처리하면 깔끔하죠.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식당 화재? 제 식당을 불태우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나간 사이 서랍을 뒤졌어요. 보험 증권과 함께 대출 서류가 나왔습니다. 남편 명의로 3억 빚이 있었어요. 불법 사채였습니다.
이자율을 보니 월 5%였어요. 한 달에 1,5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는 거예요. 제 식당을 불태워서 보험금을 타내고 저까지 사고로 위장하려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식당으로 달려가서 태준 씨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남편이 식당을 불태우려고 한다고요. 태준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들었다고 해봤자 증거가 안 된다고요. 태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자는 거였어요. 식당 안팎에 카메라를 숨겨두면 남자들이 와서 가스밸브를 만지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게 다 녹화될 거라고 했죠. 친구가 보안업체에 다닌다며 소형 카메라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일 저녁 문을 닫고 태준 씨 친구가 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기계들을 꺼냈습니다. 천장 환풍구 화분 뒤, 냉장고 위, 주방 가스레인지 근처까지. 손님들 눈에 절대 띄지 않을 곳곳에 렌즈만 한 카메라들이 설치됐어요. 작업이 끝나자 친구는 태준 씨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린 긴장하며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영업이 계속됐죠. 손님들이 오고 주문받고 음식 내고 계산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론 계속 불안했어요. 문 열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전엔 관심도 없더니 요즘은 제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식당 문 몇 시에 닫느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혹시 알바생이랑 둘이 일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8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죠. 문이 열리면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 왔던 그 남자들이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 2병과 안주 몇 가지를 주문했어요. 태준 씨가 음식을 내갔고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들은 처음엔 조용히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슬쩍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척 주방 쪽으로 왔습니다. 주방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가스레인지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갔죠. 돌아올 때도 또 한 번 주방을 훑어봤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저 남자가 가스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있구나 싶었죠. 남자들은 30분쯤 있다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태준 씨가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녹화됐을 거라며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장실 가던 남자가 주방 문 앞에서 멈춰서서 가스레인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태준 씨가 다음날 아침 영상을 확인하고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라고 어젯밤 영상을 확인했는데 심각하다고요. 뭐가 찍혔는지 물으니 새벽에 남자들이 왔다고 뒷문 열쇠 구멍을 만지작거렸다고 가스밸브 쪽을 계속 살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 씨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새벽 1시 17분 두 남자가 뒷골목으로 다가와서 식당 뒷문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은 주변을 살피고
한 명은 문 열쇠 구멍에 뭔가를 집어넣고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방으로 갔어요. 가스레인지 뒤쪽 밸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완전히 열지는 않고 살짝만 돌려놨더라고요. 그리고 환풍구 쪽을 확인하고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5분도 안 돼서 나갔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로 식당을 불태우려고 하는구나. 제가 있을 때 가스 폭발 사고를 위장하려는 거구나.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으니 바로 경찰에 가자고 했어요. 오후에 천안 동남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형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형사였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영상을 보여달라고 해서 태준 씨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남자들이 뒷문을 따고 들어와서 가스밸브를 만지작거리는 장면, 주방을 살피는 장면. 영상이 끝나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의 재물손괴, 미수라고 게다가 보험사기 예비음모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하다고 남편과 공모자들 전부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사건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사기 시도가 명백하니까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수사에 협조받으라고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준 씨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숨을 돌렸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 조사팀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며칠 뒤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서명을 감정한 결과 명백한 위조라고 남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보험계약은 즉시 무효 처리됐고요. 일주일쯤 지나서 남편과 그 남자 둘이 경찰서로 소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당장 고소를 취하하라고, 이건 오해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해가 아니라고, CCTV에 다 찍혔다고, 그 사람들이 식당에 침입해서 가스밸브 만진 거 다 증거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억 빚진 것도 알고 제 명의로 보험 들은 것도 다 안다고 했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다고요.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29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해방되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가 옆에서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잘했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도, 억울함도, 안도감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너무나 명백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보험 사기 시도, 서명 위조, 재산 범죄 예비 음모를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게다가 29년 동안 경제적 무책임까지 입증되면 재산 분할도 유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은 제 명의고 제가 혼자 운영했으니까 온전히 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남편은 29년 동안 경제 활동을 거의 안 했으니 기여도가 없다고요. 오히려 빚만 잔뜩 지고 제 재산을 노렸으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줬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식당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사본, 보험 관련 서류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태준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물어서 잘 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유리하다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태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정말 다행이라고 이제 유나 씨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경찰 조사에 몇 번 출석했고 보험회사 조사관도 만났고 변호사와 여러 차례 미팅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식당 일은 계속됐어요. 손님 받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태준 씨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경찰서 갈 때는 혼자서 식당을 지켰고 제가 지쳐서 주방 바닥에 주저앉으면 물 한 잔 따라주며 괜찮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다독였어요. 2달쯤 지나서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남편을 다시 봤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재판장이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어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남자들이 식당에 침입해서 가스밸브를 만지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재판장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자들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가스밸브를 천천히 돌리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서명 위조 사실을 증언했어요. 남편이 제 서명을 흉내내서 3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필적 감정 결과 명백한 위조로 판명됐다고 이는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제 실제 서명과 위조된 서명을 비교했어요. 회계 각도, 필압, 글자 간격이 모두 달랐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기여를 한 게 없고 오히려 보험 사기와 재산 범죄를 시도해 원고의 생명을 위협했다고요. 따라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29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어요. 어깨에 올라앉아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중얼거렸어요. 돌아서서 차갑게 이제 남이니까 말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날 뭘로 봤냐고 ATM으로 봤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었다고 사업 망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변명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힘든 건 당신 문제라고 날 괴롭히고 죽이려 한 이유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 알바생이랑 진짜 사귀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라고 이제 남인데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 많으면 사랑받으면 안 되냐고 여자는 나이 들면 감정도 없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앞으로는 당신 눈치 안 보고 산다고 당신한테 돈 벌어주느라 허리 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내 인생 살 거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밖에 태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냐고 물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유라고요. 태준 씨가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전 그 품에 안겼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태준 씨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박동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뒤 남편의 공모자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미수, 보험사기 예비 음모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남편도 서명 위조와 보험사기 시도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불법 사채 3억도 남편 개인 빚으로 확정됐어요. 제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났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식당은 온전히 제 것이고 위자료 5천만 원도 받았고 남편의 빚과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였어요. 그날 밤 태준 씨와 둘이 텅 빈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반만 켜고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어요. 정말 끝났다는 게 실감 안 났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새로 시작이라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 씨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남편의 계획대로 식당 화재 사고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준 씨가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태준 씨가 옆에서 힘이 돼주지 않았다면, 전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고 말했더니 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 씨가 용기를 낸 거라고, 자기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태준 씨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걸요. 이제 뭐 하고 싶으시냐고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뭐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29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식당 운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태준 씨와 함께 식당을 키우고 싶다고, 우리 둘이 함께 만드는 식당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다고,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뒤 식당 간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미 초밥에서 유나와 태준의 스시로요. 태준 씨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한테 간판 바꾸자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괜찮겠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우리가 당당하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태준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간판을 주문했어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유나와 태준의 스시.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간판 업체 사람들이 와서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새 간판을 달았어요. 밑에서 올려다보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세 글자가 반짝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제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단골 손님들 반응도 좋았어요. 다음 날 첫 손님으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간판을 보시고 웃으시며 둘이 사귀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뭐 어떠냐고,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하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판을 바꾸고 나서 식당은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태준 씨 아이디어로 배달 앱에도 입점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어요.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태준 씨가 회 뜨는 영상도 올렸죠. 요즘 사람들은 SNS 보고 온다고,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태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하지만 태준 씨가 관리해 준다니까 믿고 맡겼죠. 태준 씨는 매일 저녁 손님 없을 때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찍고 댓글 달고 게시물 올렸어요. 성실하게 꾸준히 하더라고요. 조명 각도를 맞추고 접시 배치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회 뜨는 모습도 찍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나중엔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인스타그램 보고 왔다는 젊은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손님 둘이 와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회를 주문했습니다. 리뷰도 올라오기 시작했죠. 사장님이랑 직원분 엄청 친절해요. 회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천안역 근처 숨은 맛집이에요. 별점도 높았고요.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가고 둘이 정리하고 있는데 태준 씨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유나 씨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돌아서서 태준 씨를 봤더니 웃고 있더라고요.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도 자기도 그렇다고, 유나 씨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없었으면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요. 태준 씨는 아니라고, 유나 씨가 용기를 낸 거라고, 자기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태준 씨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요. 태준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인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태준 씨가 당연하다고, 자기는 어디 안 간다고 대답했어요. 조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전 이혼한 사람이고 나이도 많은데 앞으로도 괜찮겠냐고요. 태준 씨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는 유나 씨랑 있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안 해도 되고 사실혼으로 살면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게 진짜 부부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태준 씨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도 자기야말로 그렇다고 29살까지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태준 씨가 날씨 좋은데 산책가자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병천천이라고 했어요. 천안에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요. 병천천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높고 파랗고 코스모스가 강변을 따라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산책로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강아지 산책 나온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죠. 자전거 타는 아이들, 돗자리 펴고 앉은 노부부,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젊은이들. 태준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이젠 당당했습니다. 50과 29, 24살 차이가 뭐 어때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봤어요. 물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너무나도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산책 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이런 거 안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고 집에서 TV 보는 게 전부였다고요.
혼자 가기 뭐해서 일만 하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이제 달라졌다고 앞으로는 자주 나오자고 말했어요. 태준 씨 어깨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제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매일 똑같은 일상, 무관심한 남편, 끝없는 외로움.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53세 다시 시작했어요. 사랑도 하고 존중도 받고 행복도 느껴요. 태준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29살까지 외롭게 살았던 이 남자가 제게 왔어요. 너무 커서 만나는 여자들마다 거부당했던 이 남자를 전 받아줬고 그렇게 우린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여자로서의 삶을 돌려줬고 전태준 씨한테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이 차이가 많다고, 이혼녀가 젊은 남자랑 사귄다고,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결혼 증서도 반지도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린 진짜 부부입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서로를 향한 마음, 매일의 선택, 함께하는 시간. 그게 진짜 부부를 만드는 거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한테 고맙다고, 태준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요. 태준 씨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신체 조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늦은 나이에 배웠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복을요. 내일도 우린 함께 식당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같이 생선을 손질하고 같이 밥을 짓고 같이 웃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사랑해요, 태준아. 우리 내일 또 봐요. 우리의 식당에서, 우리의 집에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코스모스는 바람에 흔들리고 우린 그렇게 벤치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53세 여자와 29의 남자.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린 그저 서로를 사랑할 뿐이었어요.